자,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료실에 새로 올린 자료 중에 두 번째인 다문화 사회를 통해서 본 불관용 연구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역시 이 논문도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영화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룬 영화는 그녀가 떠날 때라는 영화인데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대상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게 몇 년도 영화냐면 잠깐만요. 제가 찾아놓은 자료를 보면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영화와 관련해서 그래서 2010년도 때 이제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상영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제우스 유럽 영화상을 그 당시에 수상하고 그래서 어쨌든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여자 주인공과 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아마 이 영화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상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우마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와 그녀 아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다룰 때 줄거리는 막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이슬람 여인들의 어떤 삶, 이게 이제 본국이 아닌 유럽에 와서도 그런 어떤 관습적인 측면, 가부장적인 어떤 관습적 측면이 계속 적용되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영화를 다룰 때 직접 보여주기로 하고 이제 영화의 일부 장면입니다. 줄거리하고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은 이걸 할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자 그럼 우리 다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자료를 할 거고 국문 요약된 내용을 잠깐 보면은 전체적인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보면은 이제 관용이 원래 그 개념 자체가 그 지역의 그 종교로 시작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에서는 자비와 용서 혹은 너그러움이나 관대함 이런 의미로 보통 이제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범위가 아주 포괄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문화와 인종도 역시 그 현대 관용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화 때문에 문화와 인종이 이제 서로 상호 교류하고 뒤섞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소위 다문화 사회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에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인종이나 피부색이 다른 그런 사람들도 이제 서로 섞여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문화나 가치관이나 서로 이제 좀 다양하고 상이한데 이걸 서로 상대방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문화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소위 불관용, 관용 그러니까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은 큰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낯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심이 있다든지 이런 또 너무 자기 문화, 자기들의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광신하는 광신주의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폭력이 또 동반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페오 알라닥 감독 이제 여성 감독인데 그녀가 떠날 때 원래 제목은 순수한 이제 원제는 디 프렘드입니다. 독일어로 디 프렘드 하면 타인, 낯선 사람, 이방인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영화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의역을 했어요. 제목은 그녀가 떠날 때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는 이제 이 제목으로 개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어떤 불관용과 관련해서 아주 감독의 역량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슬람 여인인 우마이의 삶에서 나타나는 독일 사회 속의 어떤 터키인들의 생활, 특히 여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폭력적인 행위는 신체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좀 불관용적인, 관대하지 못한 그런 요인이 뭔지, 또 어떻게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더 나아가 그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관용의 태도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서는 폭넓은 교육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나중에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룰 건데, 먼저 서론부를 보면은 시대적 배경이 이제 21세기니까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어떤 흐름, 역시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시장이 확대되고 정부는 최소한으로, 정부 개입은 최소한으로 이제 되고, 또 공공 부분이 민영화된다든지, 지금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죠. 우리가 사실은 참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민영화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라든지 이럴 때처럼 민영화했었더라면 아마 우리도 미국 못지않게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거예요. 일단은 과다한 그 의료비 지출 이런 게 부담이 되어서 병원 문턱도 못 넘고, 그죠? 그렇게 될 상황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문제가 되고, 또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자본 이동이 자유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어떤 주변 환경을 둘러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계가 글로벌화, 하나로 통합되는데, 이런 이제 상호 의존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런 세계화에는 물적인 교류, 인적인 교류로 인한 서로 간의 이익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상호 이익이 꼭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세계 강대국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화를 반대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나 불평등,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문화사회와 관련해서 사실은 같이 짚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지금 화면에 다 안 나오는데, 여러분 자료를 이제 또 화면에 안 나올 때는 직접 참조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화 간의 갈등이나 문화 충돌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이 세계화와 더불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제 꼭 자기 나라에서만 일하는 건 아니죠. 다른 나라로 좀 더 돈이 되는, 소위 자기한테 좀 더 수입이 유리한 곳으로 얼마든지 이제 갑니다. 어느 문제만 해결되면, 어느 문제가 또 해결 안 돼도 육체노동은 큰 문제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문화 충돌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동반되는 게 이제 글로벌화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는 이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그쪽에 맞춰야 되는 어떤 동질화나 회귀라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사실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공간에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계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민이 허용되면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다문화사회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지금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단일 민족 이런 표현 하기 힘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죠? 전 세계인들이 이제 피부 색깔이나 언어나 문화나 종교의 차이를 이제 책에서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직접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주의가 비교적 단일한 민족이나 전통 문화 속에 살았던 우리나라한테도, 그죠? 많은 낯선 어떤 일종의 도전처럼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이 요즘 보면 외국인 인력 때문에 일자리를 뺏겠다는 그런 불안감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약화된다든지, 또 이런 게 이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양한 문화와 이런 인종에 대한 갈등이나 편견이 이 불관용을 낳는다. 우리 여기에서 이제 관용과 관련해서 표현하면 불관용입니다. 이게 이제 심하면 폭력으로도 이어지고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종적 문화적 갈등에서 야기되는 이런 불관용이 실제로 폭력과 깊게 연결이 된다든지, 혹은 뭐 생명도 잃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폭동사태 이런 것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그죠? 그럼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옛날부터 뭐 흑백 인종 갈등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뭐 스페인계라든지 아시아계하고 뭐 정말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치와 문화 체계 간에 서로 이제 갈등과 충돌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런 힘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대립의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뭐 한 가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공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관용이라는, 우리 이제 글에서는 관용에 대해서 좀 초점 맞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다룬 영화 중에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 영화도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연관을 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52쪽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방금 제가 했던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각주에 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런 이 영화도 이제 관련해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구 사회가 이제 근대 이후에 이런 관용의 영역을 물론 좀 선구적으로 발전시켜 오긴 했지만, 20세기 접어들어서 이 관용이 서구 사회에서 물론 발전시켰지만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더라. 불관용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스럽죠. 확산될 경우에는 정말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회적 분쟁과 갈등이 정말 요즘에 보면 이제 3차 세계대전, 이런 세계대전은 확률이 낮지만은 국지전이라든지 민족 간의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어떤 뭐 개인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너그러운 태도를 못 가진다든지, 타 문화와 타 종족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인 권위, 또 뭐 성적으로는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자기 민족 중심주의 이런 게 우리 사회 속에서도 뭐 유럽이 뭐 마찬가지고 미국 어느 나라에든 지금 이게 다 있습니다. 좀 정도가 심하냐 덜하냐 그 차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정말 글로벌화가 무색해지는, 오히려 글로벌화 이전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관용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요즘 보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에서 이제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글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했죠. 우선은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갈등의 주 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소됐는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불관용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원인, 심리적 어떤 원인이라든지 요인이 있을 건데, 그걸 찾아서 제거했을 때 이 관용이 상승하느냐, 가치가, 이것도 함께 다뤄본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모두 결국은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와 이제 귀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관용을 토대로 이룩한 사회가 불관용적인 태도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명쾌한 긍정의 답변을 사실은 내리기 힘들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종교 전쟁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게 물론 끝났지만 현대에 들어서도 보면은 우리가 IS 테러라든지 테러리즘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이념적, 인종적 이런 갈등, 문화적 갈등 이런 게 좀 더 양상이 오히려 더 복합적이고 더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화해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이제 자꾸 사라지고 있으니까 현대인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이 영화는 이제 감독 이름이 페어 알라닥이라 했죠. 그녀가 떠날 때, 여기 이제 원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디 프렘데입니다. 디 프렘데.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유럽 사회, 특히 여기서 이제 독일 사회인데, 기독교적 문화에서 성장하고 자란 특기인 2세들, 그리고 이슬람 율법을 지키려는 1세대들, 특히 1세대들의 이 세대 간의 갈등. 이건 지금 독일 사회와 이슬람 이주민 사회 간의 갈등이 아니고 특히 1세대와 2세대,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독일 내에서의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영화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계 터키 가정의 자식들이 자신의 뿌리나 같은 이 이슬람 전통,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제 독일 사회에서의 환경,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1세대는 그런 게 좀 드물었죠. 그렇지만 2세대, 3세대는 독일에서, 유럽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이슬람 전통적 가치와 그 유럽적 가치와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결국 불관용은 특정 종교의 어떤 가치관 차이에서 온 문제라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계속 지금도 이제 많이,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 명예살인이라는 전통적 관습이 아직도 곳곳에서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후세대에 대한 어떤 폭력이나 불관용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이 영화를 통해서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 불관용적인 심리라든지, 또 불관용과 폭력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관용의 실천 문제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지, 이런 것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관객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란 개념이 종교 간의 갈등에서, 예를 들면 기독교와 이슬람 이런 갈등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가치관의 갈등을 통해서 관용이란 주제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를 분석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료도 이제 보면은 나중에 그쪽 편에 나옵니다. 이 기독교사에서 자 찾아볼까요?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이제 서론부 마지막이죠. 기독교사의 요 부분입니다. 기독교사에 이제 동화된 후세대, 즉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죠.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 기성세대, 1세대죠. 이런 불관용적인 기성세대, 이슬람 1세대의 모습이 관용 정신이 부족한 현대의 세태를 일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거의 다문화 사회인 경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다문화 사회로 이제
이렇게 막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성숙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사회적 가치로서의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줄 겁니다. 아직 제가 동영상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사진이라든지 영화와 관련된 줄거리나 이런 걸 소개하는 자료는 많은데, 실제 영화 자료를 제가 유튜브에 이런 데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좀 더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뭐 만약에 준비되면 제가 전부 보여줄 수 없고 시간이 기니까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압축된 게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제기되는 여성의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관용의 개념으로 이제 관용 개념과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문화 사회와 이제 관용과 관련해서 먼저 관용이란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관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도 있고, 그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391년 로마 시대 때인데, 이때 이제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선포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중세를 거쳐서 프랑스 대혁명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가 유럽에서 거의 국교의 위치에 이제 계속 머무릅니다. 즉, 이 기독교를 믿지 않을 자유는 물론이고 다르게 믿을 자유도 없었다. 즉, 뭐 거의 국가적인 전 유럽의 모든 국가의 어떤 국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교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가 아니고 자기 종교 내의 다른 종파들에 대해서도 관용적이지 않죠. 기독교만 해도 얼마나 파가 많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알았지만 또 한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독교의 한 뿌리지만 기독교와 좀 다른, 그죠? 어떤 개인이 만든 종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신흥 종교들도 있고, 그럼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또 이단으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종교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리가 가장 이렇게 분파도 많고 이단을 파괴하는 원칙과 실천 면에서 아주 철저한데,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모든 거대 종교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가장 불관용적인 종교였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두 종교가 세력은 강하지만 유일신을 믿는 종교고, 굉장히 좀 어쨌든 좀 공격적이고 호전적입니다. 이 사실은 불교는 좀 안 그렇죠. 그래서 좀 같은 종교라도 좀 성향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자기 종교를 믿지 않으면 다 이단, 이교도 이렇게 배제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과거에 전쟁도 일어나고 얼마나 종교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까? 원래 종교의 목적은 그런 건 아닐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런 관용의 역사를 불관용적인 그리스도교로부터 해방의 역사로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는 관계없지만 종교를 믿을 때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타락한 그리스도교를 넘어서 원래의 순수한 어떤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는 자성운동으로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이게 종교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전쟁이 종교개혁의 어떤 결과물이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믿음이라는 믿음 아래서 생겨난 종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런 전쟁 때문에, 야만적인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에 적대적인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죠. 또 종교 자체에 대해서 해이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이제 관용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종파끼리 싸움은 제대로 된 결말도 사실은 완전히 결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휴전을 해야 했죠.
그래서 뭐 관용과 관련해서 칙령 혹은 평화조약 이런 게 맺어지고 정치적 배경으로 이제 조치가 취해졌는데, 유럽에서 이제 30년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30년 전쟁 결과로 그 지역의 그 종교 이런 원칙, 그러니까 군주가 국가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당시에는 각 민족 국가들이 다양했으니까, 그죠? 이제 그 종교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해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사람들 다 죽겠다,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군주가 자신의 종교로 통일시키는 것이 군주의 의무라기보다는 이제 권리가 되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관용과도 이어지는데, 그래서 관용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다. 결국은 우리가 정교 분리 원칙 이런 걸 얘기하죠. 관용주의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제 정교 분리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서 군주는 더 이상 교회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뭐 이단, 그 교회를 믿지 않는 이 교도를 징벌한다든지 처벌할 의무는 없어진 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 교도들을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의 강요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경제적 번영을 오히려 제시키기 때문에 이때 이제 군주가 자신의 종교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은 이제 안 하죠. 종교적 관용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의 자유죠. 막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군주는 교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종교 정책을 취하게 된 건데, 이것이 이제 관용의 칙령, 그 당시 유럽에서 칙령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 뭐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또 관용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기 전에 역사적 측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자료 56쪽에, 자 여기는 55쪽에, 56쪽에 여기 56쪽이죠. 56쪽에 보면은 유럽에서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를 말할 때 그리스도교가 아닌 이교도들이 이때 부활했습니다. 르네상스는 유럽에서 가장 이제 황금기였던 시기인데, 이때 보면은 이신론자, 그러니까 서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죠. 자유사상가, 뭐 철학자, 무신론자, 다양한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와 관용을 위해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사람들을 과거처럼 이단이나 무신론자라고 고발하고 교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죽이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서 관용적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죠. 그래서 1787년에 여기 나오죠. 여기에 루이 16세가 관용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 즉 신교라고도 하죠. 종교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교회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종교 전쟁이 사실 실패한 것은 국가, 즉 국가가 군주가 결정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조약도 맺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볼테르 같은 유명한 사람 알죠? 볼테르도 관용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인류의 속성인데, 우리가 우리 모두가 약점과 결함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자. 볼테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관용적 자세를 취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모두 약하고 분별없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마음이 바뀌기도 쉽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쉽고 그런 존재인데, 그죠? 볼테르가 그래서 이제 관용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제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이제는 자연적이고 정말 양도 불가능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신성한 인간의 권리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 57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우, 또 기침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
프랑스 혁명 이후로 1555년에 만들어진 그 평화조약,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이 폐기되고 종교의 자유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권리, 당연한 권리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불관용과 폭력의 종교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교 분리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종교가 거의 막강한 권력, 중세 때, 그죠? 정치까지도 다 뭐 아우르는 기독교가. 그래서 관용의 역사가 준 교훈을 보면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역사에서 관용은 유럽이 기독교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속화로 접어들기 시작한 이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계몽주의 시대 때까지 이렇게 이제 봅니다. 관용의 역사를. 그래서 계몽주의가 또 왜 하필이면 여러 사조 중에서 계몽주의가 관용의 철학적 토대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계몽주의자들은 관용이라는 것의 덕목이 종교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종적 차이나 이런 것도 다 수용하도록 하는 그 어떤 단초를 제공한 게 계몽주의입니다. 또 무지로부터 오는 공포, 우리가 타인종, 타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낯선 종교, 낯선 문화니까 이 공포심이 불관용을 낳는 겁니다. 관용적인 자세를 만들지 못하죠. 적대적인 자세를 만드는 거죠. 더 많은 지식과 또 이성으로 계몽되면은 이런 무지를 제거하고 불관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계몽주의자들이. 그래서 이제 사조 중에 계몽주의가 이제 관용과 연관이 되는 사조죠. 우리가 요 밑에 관용과 관련된 그 개념과 관련된 표현을 조금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관용이란 용어를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용납하는 것. 이거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역사나 다른 문화 뭐 이런 걸 다른 주체성을 가지고도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 오늘날 다문화주의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관용의 가치. 다문화 사회로 그래서 진입하면서 이 관용의 가치가 정말 실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용의 가치를 옹호하거나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할 경우 어쨌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이제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몇 가지 조건이. 첫 번째는 보니까 관용과 불관용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의견이나 행위에 따른 주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충돌하고 이래 됐을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관용의 자세,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용이나 불관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사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소한 문제가 아닌 심각할 정도였던 문제로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일 때 이제 필요하고 관용의 자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과 이제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또 제거할 수 있는 힘이 한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관용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말이죠. 그래서 힘을 가졌다는 것이 여기서는 뭐 무관심이나 암묵적인 동의 뭐 이런 것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해놨죠. 또 네 번째로 이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아야 되는. 동의하게 되면 이게 용납이지 이제 광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 이 개념이 좀 많이 복잡하네, 그죠? 어쨌든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관용의 조건이 적어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견해나 행위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갈등과 대립이 생겨서 끝까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고 한쪽이 이럴 때 필요한 게 관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뭐 관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깊이 알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문화와 관련한 내용이 더 중요한데, 그죠?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관용과 관련한 내용이 지금 굉장히 풍부하게 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자세를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거 찍는 것, 카메라 찍을 때 화면에 좀 담기 위해서 제가 책상에 바로 안 앉고 조금 밑에, 책상 밑에서 찍었는데 다리가 한 번씩 아픕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관용의 가치를 좀 정당화하거나 관용의 한계를 이제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아까 서두에도 나왔지만 교육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여러 분야에서 이 관용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또 불관용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그 근거를 이제 대면서 이거를 관용을 이제 교육하는 관용적 태도를 갖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국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단으로서 이제 교육을 여기서 앞세우고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60쪽에 보니까 이제 자, 60쪽에 보세요. 불관용의 심리적 변경. 그러니까 불관용적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심리적으로 이제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불관용적인 태도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이제 관용의 개념이 끝났다 싶으니까 불관용의 심리적 배경이라고 또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4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도도 빠르고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보고 이제 아마 그 뒤에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본다기보다는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갈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간상으로 볼 때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히 쉬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